21번 어느 경제에 다음과 같은 신고전학파의 투자 모형이 적용된다고 하자 정상 상태에서 이 경제의 자본량은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자본 추가에 따른 실질 이윤율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의 한계 생산물에서 자본의 가격 곱하기 실질 이자율과 감가상각률의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Y는 생산물, K는 자본량, L은 노동량으로 1000으로 고정, MPK는 자본의 한계 생산물, PK는 자본의 가격으로서 100, R은 실질이자율로 0.06, 델타는 감가상각률로 0.04이다. 정상 상태라고 하는 것은 경제 변수들이 일정한 증가율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투자 모형에 이것을 적용할 때 이 자본 추가에 따른 실질 이윤율이 제로가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MPK를 생산함수를 K에 대해서 미분해서 도출을 하고 PK와 R 델타를 문제에서 주어진 수치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생산함수에서 여기도 괄호가 있어야겠죠. 이 3분의 1의 지수는 L에만 걸리는 것이니까. 그러면 먼저 MPK를 구하면 이것을 K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되죠. 미분한 결과는 20 K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 되고요. 그리고 PK는 문제에서 100, 그리고 R은 0.06, 델타는 0.04, 그래서 계산을 하면 10이 나오고요. 그러면 MPK와 이것이 같을 때 정상 상태가 되죠. 그래서 K를 구하면 8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2번 투자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번은 투자 이론에 대해서 다양하게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 하나씩 보면 1번은 재고 투자 모형을 묻고 있는데, 재고 투자 모형에 따르면 불확실성의 증가는 재고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고 투자 모형 중에 재고 소진 기피 모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결론을 써놓은 건데요. 기업이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수요량을 예측하게 되는데, 그 수요량 변동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경우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기업이 수요량 예측에 실패할 경우에는, 수요량을 과다하게 예측했을 경우에는 재고가 남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반대로 과소 예측했을 경우에는 재고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재고가 남는 상황인 경우에는 재고를 보관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재고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중에 재고가 부족해서, 즉 재고가 소진돼서 발생하는 비용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 재고 소진 기피 모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요가 증가할 때 재고 소진을 우려하는 기업은 수요량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질 때 재고 투자를 확대할 요인이 있습니다. 재고가 남더라도 모자라서 발생하는 비용보다는 더 비용이 작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경우 판매량의 변동성보다 생산량의 변동폭이 더 커지게 되는데, 실제 실증 분석도 이와 같이 나오게 돼서 재고 소진 기피 모형은 이러한 실증 분석을 잘 설명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보기고요. 2번과 3번은 토비니 Q에 대한 것인데, 평균 Q로 보통 정의를 합니다. 이것은 기업의 실물자본 대체비용분의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시장가치로 계산을 하는데, 토비니 Q에 있어서 분자는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시장가치인데, 이것은 주식 가격에 발행 주식수를 곱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분모는 기업의 실물자본 대체비용인데, 이것은 기업이 운용하는 설비 같은 실물자본을 시장에서 구입할 때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만약 토비니 Q가 1보다 크다면 이것은 기업에 설치된 자본재의 가치를 자본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경우에 기업은 더 많은 자본을 구입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토비니 Q가 1보다 작을 경우에는 기업의 투자는 감소하게 됩니다. 보기 2번에서 실질이자율의 하락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업의 차입비용, 즉 자본재를 구입하는 데 드는 차입비용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실물자본 대체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토비니 Q 값은 커지고요. 2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3번은 토비니 Q 값이 1이 되는 충분 조건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토비니 Q가 1이 되는 충분 조건은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습니다.
분자와 연관 있는 주식시장, 분모와 연관 있는 자본재 시장이 둘 다 완전 경쟁적이고 효율적일 때 토비니큐가 1이 됩니다. 그런데 보기 3번에서는 주식시장은 완전 경쟁적이고 효율적인데 자본재 시장은 관계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고요. 그래서 3번은 틀린 보기고요. 4번은 자본의 사용자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본의 사용자 비용은 자본을 구입하는 투자 비용이 아니라 자본 서비스에 대해서 지불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임대료율을 의미하죠. 이것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식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본을 임대하는 기업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자본의 명목 임대료를 C, 그 임대 기업이 자본을 구입하는 데 들었던 자본재 가격을 PK, 그리고 그 자본의 감가상각률을 D, 그리고 자본재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들어간 명목이자율을 대문자 R, 그리고 실질이자율을 소문자 R이라고 하겠습니다. 임대기업 입장에서 자본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있는데 먼저 비용부터 알아보면 임대기업이 자본재를 구입해서 임대를 해준 다음 돌려받을 때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본재를 임대한 기업이 자본재를 사용함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임대기업이 자본재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에 의해 조달할 경우 차입 비용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임대기업 입장에서 자본재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은 자본재 가격에 감가상각률과 명목이자료를 더한 것을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임대기업의 비용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임대기업의 수입이 되는데 임대기업은 임대를 해서 임대료 수입을 얻게 됩니다. 즉 명목 임대료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임대하는 기간 중에 자본재 시장 가격이 변동하게 되는데 그 예측 변동분을 델타 PK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대기업의 수입이 되고요. 여기서 자본재 임대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일 경우 자본재 임대기업은 임대사업을 통해서 얻는 이윤이 제로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임대사업을 함에 따른 비용과 수익이 같아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명목 임대료 C니까 C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괄호안을 보면 명목이자율에서 자본의 예상 가격 변동률을 뺀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본재 가격이 일반적인 물가와 같은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자본재의 예상 가격 변동률은 예상 물가 상승률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셔 방정식에 의해서 명목이자율에서 예상 물가 상승률을 빼면 실질이자율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본의 사용자 비용 C는 자본재 가격에 비례하고 그리고 감가상각률과 실질이자율에 비례하는 식으로 도출이 됩니다. 보기 4번을 보면 감가상각률이 높아지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커진다. 우리가 도출한 식에 의해서 감가상각률 D가 높아지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 C는 커지죠. 그래서 4번은 맞는 보기고요. 따라서 22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3번 루카스 공급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루카스 공급곡선은 세고전 학파의 공급곡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식으로는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고요. 물가와 기대물가가 있는데 만약 민간이 물가를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면 실제 생산 수준은 잠재 생산량으로 결정이 돼서 물가 변동과 관계없이 루카스 공급곡선은 수직이 되고요. 그런데 물가 예측이 틀릴 경우 예측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루카스 공급곡선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전학파 계열답게 가격 신축성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물가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 기대를 통해 예측을 하게 됩니다. 합리적 기대는 이용 가능한 정보를 활용해서 예측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용 가능한 정보가 불완전할 경우에는 민간이 예측한 물가가 실제 물가와 다르게 되는 예측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면 1번 재화가격 변동에 대한 불완전 정보로
공급 곡선이 우상향할 수 있다. 합리적 기대를 하지만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에는 예측 오차가 발생하게 돼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2번, 경제 주체들의 적응적 기대가 아니라 합리적 기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3번, 명목임금의 경직성으로부터 가격이 신축적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이든 생산물 시장이든 모두 가격이 신축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고요. 4번, 합리적으로 예상된 물가 수준에서 가격을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기업들의 존재가 우상향하는 총 공급 곡선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가격을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기업들이 존재하는 것은 메뉴비용 같은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는 세케인작파 이론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도 틀렸고요. 그래서 2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4번,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이 아래와 같은 테일러 준칙에 따라 명목이자율을 조정한다고 하자. 테일러 준칙이 나와 있고요. 파이는 인플레이션율, 파이 바는 목표 인플레이션율, Y 바는 잠재 GDP, Y는 실제 GDP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테일러 준칙은 중앙은행이 명목 정책금리를 조정할 때 따르는 산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숫자로 주어진 값을 기호로 변환을 했고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명목 정책금리는 균형실질 정책금리에 인플레이션율을 더하고 그 다음 인플레이션 갭과 산출 갭의 가중치를 곱해서 더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갭이 증가하면 목표 인플레이션보다 인플레이션율이 더 커진다는 것이니까 그러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테일러 준칙 식에 의해서 앞에 계수가 플러스죠. 그렇게 되면 명목 정책금리를 증가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산출갭이라고 하는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까지 묶어서 이렇게 Y에서 Y바를 뺀 형식으로 해야 산출갭이 됩니다. 산출갭이 커진다는 것은 잠재 GDP보다 실제 GDP가 더 크다는 것이고 이것은 경기가 과열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명목 정책금리를 올리게 되겠죠. 보기를 하나씩 보면 1번, 목표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면 그러면 인플레이션 갭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빼지는 값이 작아지니까 그러면 중앙은행은 명목 정책금리를 높이는 식으로 해석이 되죠. 2번,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등으로 잠재 GDP가 낮아지면 그러면 산출 갭이 커진다는 것이죠. Y바가 작아지면 분모가 작아지면서 분자에서 빼지는 값이 작아지니까 전체 분수는 커지겠죠. 그러면 경기를 과열로 볼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니까 명목 정책금리를 당연히 상승시키겠죠. 그래서 맞는 보기고요. 3번, 인플레이션율이 목표 인플레이션율과 같고 즉 인플레이션 갭이 제로고 GDP 갭이 제로면 산출 갭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이 제로고 이 부분이 제로면 실질 이자율은 2%가 된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제로면 남는 것은 명목 정책금리가 균형 실질 정책금리 더하기 인플레이션율이 되죠. 그래서 피셔 방정식에 의해서 명목 정책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넘겨서 빼면 실질 이자율이 되죠. 즉 균형 실질 정책금리와 실질 이자율이 같게 됩니다. 여기서는 0.02로 주어졌으니까 2% 맞는 이야기죠. 4번, 인플레이션율이 1% 상승하면 중앙은행은 명목이자율을 0.6%포인트 인상한다. 인플레이션율이 1%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갭에서 이 파이 부분이 1%포인트 상승하고 앞에 계수 0.6을 곱해서 0.6%포인트가 증가하는데 인플레이션율이 앞에도 있죠. 여기도 1%포인트가 상승하기 때문에 0.6%포인트가 아니라 1.6%포인트가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틀렸고요. 그래서 24번은 4번이 답입니다. 25번, 환율 결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5번은 환율 결정 이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교역 상대국의 물가가 모두 고정되어 있으면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우리가 실질 환율을 입실론이라고 할 때 실질 환율은 국내 물가분의 명목 환율 곱하기 해외 물가가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주어진 대로 교역 상대국의 물가, 즉 국내 물가와 해외 물가가 모두 고정되어 있으면 실질 환율은 명목 환율에 비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과 3번은
환율 결정 이론 중에 자산시장 모형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통화론자 모형이 있습니다. 통화론자 모형 중 2번은 경직가격 통화론자 모형인 오버슈팅 모형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3번은 신축가격 통화론자 모형에 대해서 묻고 있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통화론자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 자산과 외화 자산 간의 완전 대체성을 가정해서 자산 중에 특히 금융자산, 그것 중에서도 통화만을 고려해서 환율을 설명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신축가격 통화론자 모형은 이름대로 가격 신축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구매력 평가서를 활용을 합니다. 보기 3번을 보면 통화주기 모형, 이게 신축가격 통화론자 모형을 의미하는데 이자율 평가설에 기초를 두고 있어 단기 환율 결정 설명에 적합하다고 되어 있는데 신축가격 통화론자 모형은 구매력 평가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장기 환율 결정 설명에 적합한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 틀렸고요. 그 다음 경직가격 통화론자 모형, 오버슈팅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한다는 가정과 민간이 합리적 기대를 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물가의 경직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가격의 신축성을 가정한 구매력 평가설은 장기에만 성립한다고 보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 모형은 이름답게 환율이 단기적으로 오버슈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기 4번까지 살펴본 뒤에 모형의 가정과 모형에서 환율이 오버슈팅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기 2번만 보면 오버슈팅 모형에서는 단기에서 물가가 경직적이라는 가정을 이용하여 외부 충격 발생 시 단기의 환율이 급변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맞는 보기고요. 4번 무역 장벽이 높아질수록 구매력 평가설의 설명력이 떨어진다. 구매력 평가설도 환율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환율이 각국 물가 수준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환율 2는 국내는 원화 그리고 해외를 달러라고 할 때 명목 환율 2는 원달러 환율을 의미합니다. 구매력 평가설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 입각해 있습니다. 교역이 자유롭고 즉 무역 장벽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일한 재화의 시장 가격은 유일하다는 일물이가의 법칙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4번을 보면 무역 장벽이 높아질수록 구매력 평가설의 설명력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죠. 즉 교역의 자유라는 가정이 깨질 때 구매력 평가설의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보기니까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번 문제는 3번이 답이 되는데 우리는 오버슈팅 모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슈팅 모형입니다.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에 어떤 충격이 발생했을 때 경제 변수가 단기적으로 장기 균형 수준에서 크게 벗어난 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장기 균형 수준으로 수렴해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모형은 환율의 오버슈팅을 설명하는 것이니까 여기서의 경제 변수는 환율이 되겠죠. 오버슈팅 모형의 가정은 앞에서 살펴봤지만 식을 추가해서 설명을 하면 첫 번째는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합니다. 이자율 평가설은 자본시장에서 환율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이죠. 그래서 국내 이자율이 해외 이자율 더하기 예상환율 변동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면 이게 이자율 평가설을 그린 건데 지금 명목 환율과 명목 이자율 평면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명목 환율과 명목 이자율은 반비례 관계에 있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 해외 시장 이자율이나 환율 예상이 변동할 경우에는 이자율 평가설 곡선 자체가 좌우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 경제 주체들은 합리적 기대를 하고요. 세 번째는 단기적으로 물가가 경직적이기 때문에 구매력 평가설은 장기에만 성립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매력 평가설 식이 있고요. 그러면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 그래프는 화폐 시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화폐 공급과 수요가 가로축이고요. 세로축은 명목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최초의 균형 A점에서 화폐 공급이 M0에서 M1으로 증가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모형의 가정상 단기적으로는 물가가 경직적이기 때문에 화폐 공급이 증가하면 실질화폐 공급이 증가하게 돼서 화폐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균형점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면서 명목 이자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명목 이자율이 하락하니까 이자율 평가설에서 이 선상을 따라서 최초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이 E0에서 E1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간이 합리적 기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통화 공급의 증가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장기적인 환율도 상승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기대 환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자율 평가설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균형 환율이 B점에서 C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환율이 E0에서 E1을 넘어서 E2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장기가 되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우리는 편의상 물가 상승폭이 최초에 통화량이 증가한 만큼 상승했다고 하면 다시 원래의 위치로 실질화폐 공급이 돌아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명목이자율도 R1에서 R0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자율 평가설에 따라서 C점에서 D점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균형 환율은 E3가 되고 이것을 시간에 따른 환율의 변화로 살펴보면 최초 T0 시점에서 화폐 공급이 증가하고 실질화폐 공급 증가에 따른 이자율 하락 그리고 예상 환율 증가에 따른 이자율 평가설 곡선의 이동 이 두 효과가 합쳐져서 환율이 E0에서 E2까지 상승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물가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서 장기 균형 환율 수준인 E3가 됩니다. 즉 오버슈팅 모형에서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환율이 오버슈팅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환율이 장기 균형 수준인 E3보다 E2 수준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가정 중에 이 세 번째 가정 단기적으로 물가가 경직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경직가격 통화론자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 단기적으로 물가가 경직적이 아니라면 최초 A점에서 화폐 공급량이 증가했을 때 물가 수준도 같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실질화폐 공급이 지금 본 것처럼 오른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동하지 않고 만약 우리가 가정한 대로 화폐 공급량과 물가 수준이 동일한 만큼 증가한다면 실질화폐 공급 곡선은 움직이지 않고 원래의 자리에 있겠죠.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른 기대환율 상승 효과만 반영이 돼서 그러면 이자율은 R0를 유지한 상태에서 A점에서 D점으로 바로 가겠죠. 그래서 시간 경로에 따른 환율의 변화를 보면 E2까지 오버슈팅 하는 것이 아니라 E3로 가는 모양으로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직가격 통화론자 모형으로도 불리는 오버슈팅 모형을 살펴봤습니다.